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 지난번 두 분 나오셨을 네. 때 아주 재미있는 한 시간이었고 맞아요. 또 우리 또 애청자분들께서도 그 시간 이렇게 참 많이 기억들 해주시던데 그리고 저는 속상한 거는 저 문홍철 팀장의 저 무지성 전망이 무지성 매수. 네? 들으면 들을수록 사고 싶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윤여상 위원께서 네, 이렇게 네. 리스크 요인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하는 중에 툭 치고 들어갔고 저럴수록 더 사고 싶다 이러더니 네. 어느덧 지금 뭐 2,600에 나스닥 S&P가 이제 또 4천. 고점 경신에 가네. 그래서 아니 저도 그때는 분명히 장이 주식이 나쁘지 좋다, 않다고 했어요. 좋다고 좋다고는 그러셨어요. 했지만 그렇죠. 네. 저렇게 뭐 이유 무지성. 묻지 말고 이 정도 무지성은 아니었죠. 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뭐 그런 게 좀 그러셨지. 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좀 지성을 찾으려고. 지성을 찾으려고. 진짜 긴장되는데요. 이렇게 나오시니까. 그래요. 네. 우리 좌우지가 현 세대의 국내 채권 시장에 두 거두가 나오셨습니다. 한꺼번에 나오셨고 뭐 정파 윤희원, 사파 네. 운 팀장 이렇게 네. 나오셨는데 뭐 질문의 순서를 갖다가 우리 그렇게 할게요. 아니 FMC 당일날 네. 새벽부터 우리 또 참 여의도 전문가를 씹어먹을 수준의 또 배 PD님과 굿모닝 인포맥스에 또 금리라는 표현보다는 계속해서 이자율이라는 용어를 갖다 사수하시는 우리 김준성 대표님. 외국계의 특징입니다. 저도 한번 따라하려고 했던 적이 있어. 맞아요. 그렇게 해서 FMC 성명서도 보고 기자회견도 보고 그러다 국내 최고의 또 동시통역을 통해서 파월 의장의 그 이제 기자회견 내용까지도 다 봤으니 여기서 우리 뭐 금리가 뭐 얼마까지 됐고 이런 얘기는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저의 첫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FMC 당일하고 하루 더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미국 증시는 헐헐 날고 있고요. 뭐 아시아 쪽도 마찬가지고. 달러하고 금리는 처음에는 금리 좀 뛰고 달러도 강하나 했더니만 파월 등장하자마자부터 그냥 원위치. 오히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저의 질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인사들이 그래 이거야 우리가 원했던 것은 이거야일까요? 아니면 아우 진짜 창피해 내지는 아우 쪽팔려 이걸까요? 완전 지금 어떻게 보면 무시당한 느낌도 들고 무시당하는 척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얻었는지 질문이 좀 처음부터 좀 꼬리합니다. 제가 받은 느낌은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흉내로는 지금 남아있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외강 내유죠 사실은 겉으로는 외강 내유. 네 겉으로는 강하게 내가 이제 컨트롤하는 듯한 왜냐하면 통화정책의 유효성이라는 측면에서 물가도 기대는 잡아야 되겠고 통화정책 마무리 국면이니까 끝을 잘 매듭지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기대했던 수준보다는 점도표상으로서의 충격은 줬지만 아마도 그걸 고지고대로 믿고 시장이 망가질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회견 당시에 제일 많이 썼던 표현이 아마 그 불확실성과 가봐야 알겠다라는 듯한 가봐야 내용을 한다. 파월의장도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뭐 아까 쪽팔리는 쪽보다는 겉으로 나는 보여줄 만큼의 내 역할은 다 했고 그다음 지금 이제 끝단에서의 해석은 시장의 몫인 부분도 있는데 그게 이제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뭐 오히려 자산 가격이 통제가 안 돼서 실망했다 뭐 그런 쪽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 이번에는 이제 반반이었죠. 반반. 뭐가 반반이었냐면 매파와 비둘기파 간의 대타협으로 전 보거든요. 매파는 올리고 싶었죠. 이번에도. 이번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동결을 해준 거죠. 해줬다. 대신 매파가 받은 건 점도표의 50bp 인상. 이거를 하나를 주고 이제 하나를 받으면서 전체적인 대타협을 이끌어냈을 거고 그 네. 타협의 이제 주인공은 당연히 이제 파월 의장이었을 텐데 뭐 매파는 당연히 주식시장 오르는 거 기분 나빴겠죠. 그리고 비둘기파는 아유 그래도 시장이 망가지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저는 파월 의장의 이 기자회견을 이렇게 쭉 대충 얘기를 들어보면서 사실 이제 파월 의장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 주식시장이 막 웃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냥 연단에 나서는 순간부터 갑자기 저점 치고 막 이제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쭉쭉쭉 꾸준히. 그리고 파월 의장도 이번에 말을 하면서 이제 뉘앙스가 전반적으로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리스크라는 건 크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은행 리스크가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은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데 네. 예, 몇 가지 지표를 보면 은행들이 아직도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과도한 유동성 긴축이 당분간 미국채의 대량 발행으로 있을 수 있다. 이거에 대한 리스크, 물론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러한 리스크에 대해서 우려하니까 당연히 주식 사야죠. 그리고 저는 사실 숏커버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쇼카바가? 네, 주식의 숏을 기관들이 대량으로 갖고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네이키드 숏인지 아니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숏을 치고 있는 건지 해지 차원에? 해지 차원인지 이게 정확하지 않지만 전반적으로는 기관들은 현금 비중을 볼 때는 숏 마인드예요. 그래서 이 베어들이 굉장히 쫄려 있는 상황들이 계속 이제 됐지 않습니까? 예. 주식 베어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 나오면서 전에는 제가 무지성이었는데 이제는 좀 지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숏커버 때문입니다. 숏커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곰들이 예, 항복을 하고 항복을 하고 궁지에 몰리고 있다. 있습니다. 예, 이게 보통 이제 상승 저희 좋게 봐요. 예, 계속 주식 좋게 보는데 다만 이 숏커버라는 게 단기적인 변동성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파월 의장이 이번에도 이제 말 실수는 아닌 것 같은데 중간에 이제 스킵이라는 얘기를 한번 했다가 네. 이거 스킵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물러난 말이 이제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킵이란 말은 또 올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스킵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 얘기는 동결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제 더 안 올릴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물론 이거는 저의 아전인수격 해석입니다. 네. 네. 이거를 듣고서도 이제 주식시장은 그러면은 조금 환호할 수 있는 재료가 이제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베어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숏커버가 오늘 새벽에도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이게 계속 나오고 계속 나오면 정리가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숏커버가 안 나오면 단기 고점이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부터는 이제 좀 많이 먹었다. 조금 뭐 관망을 해도 될 것 같다. 일단은 두갈식으로 따졌을 때 조금 이제 무지성 매수 포지션으로 충분히 수익을 냈으면은 좀 정리하고 나오고 싶다 이 조금 말씀이네. 이제 혹은 포지션을 중립으로 만들든지 뭐 저희는 연말까지도 계속 좋게 봅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숏커버가 이제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 이거 다 출회되면 근데 그때는 대략적인 단기 고점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때를 매수 시점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있을 거고요. 저는 약간은 좀 지금부터는 오케이. 조금 못 그러면은 윤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그때 제 아주 인상적이었던 게 아침에 그 연합인포맥스 새벽에 하는 그 뭐 잘 안 들리지만 동시 통역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때 그렇게 통역을 하시더라고. 로이터 기자가 그 고참 기자였는데 그 소위 말하는 그 뭡니까 SEP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이죠. 네. 그렇게 해서 무슨 뭐 GDP 성장률, 실업률, 네. PC 인플레이션율 새로 이제 3개월마다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쭉 점도표까지. 자료들 나오고 네. 거기다 점도표까지. 네. 거기에 대해서 그 기자의 질문을 갖다가 통역을 하기를 그 기자 제스처도 재밌었어요. 질문을 하면서 파월 의장한테 이러면서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통역이. 그러면 그걸 갖다 늘 살피시는 우리 윤 의원께서 그 뭔가 이렇게 맥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SAP의 변화. SAP하고 점도표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지금 아까 문홍철 연구원이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주식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비관적인 시각에서 숏들이 좀 쌓여 있다가 통화 정책에 뭐 압박은 좀 더 들어왔지만 그걸 다 그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더 더하고 싶은 게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 하드랜딩에 대한 걱정이 많았고 올해 1분기에 노랜딩 얘기까지 나오면서 미국 경기가 괜찮다고 해도 저희 같은 분석가들 중심으로 해서는 여전히 침체 운운하는 목소리가 콜이 많았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요번 지금 상반기가 거의 매듭지어지는 이 과정에서 미국의 양원 경기 지표들은 결국 올해 성장률 전망을 연말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로 1%대 이상으로 끌어올릴 정도의 그로스에 대해서는 안정성을 확실히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네. 적어도 자빠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경기가. 경기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 주식시장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올해 진짜 침체가 오느냐에 대한 리스크였는데 그 단에서 경기에서는 단단함이 보여준 거고 그리고 실업률도 한 4% 중반 이상 봤던 것도 여전히 고용시장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올해 기대치도 4% 초반대로 좀 낮춰주면서 노동시장에서 소비까지 연결되는 성장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성 그거를 확인시켜줬다라는 것이 저희 회사의 이제 주식 전략가도 그 부분을 보면서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제일 걱정했던 제일 핵심 팩터가 떨어져 나간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긴축에 대한 50bp 점도표의 그 상향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그 부분도 과거에 페드가 점도표를 제시했다고 다 고지고대로 간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네, 그랬죠. 예, 저도 뭐 오늘 그림도 좀 이따 보여드리려고 갖고 오기도 했는데 그거까지 그러니까 그 점도표에 대한 기대까지 연결되면서 이건 블러핑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시장에 뭐 겁을 주거나 뭐 이런 쪽보다는 인플레이션 단에선 정책이 할 수 있는 얘기 정도 한 거다. 그리고 모든 건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실제로 7월 달까지 6주 동안 7월 인상도 아까 스킵 얘기를 했지만 확정 짓고 간다라고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저희는 그것 때문에 저희도 7월에 여전히 나올 6월 CPI라든지 이런 데서 반영된 데이터를 놓고 보면 최근에 뭐 주거비라든지 중고차 단에서 녹아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들이 풀려요. 네. 그럼 7월에 그 데이터를 보고도 와 7월에 꼭 올려야 될까? 이런 것들이 다 버무려져서 경기는 나쁘지 않고 유동성에 대한 압박은 저 두 번을 다 올리지는 않을 수 있는데 이것들이 더해져서 SVP에 대한 평가가 그래서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방향으로 해석하기에는 적절하게 네. 제시가 됐다. 딱 하나 찜찜한 건 그거였죠. 근원 물가 올해 전망치를 좀 올려놨는데 중기적인 물가에 대한 흐름도 바뀌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SVP 단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사실은 물가를 많이 주목해서 글쎄. 보게 되잖아요. 물가 전망은 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좀 찍어드릴까요? 잡혀갔다고- 어떻게 뭘 다음 찍어주시게? 달 말에 FOMC가 있는데 예. 물가가 다음 달 중순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 물가는 가솔린 가격이 만약에 변화가 크지 않다면 대략 3% 초반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전년비 네, YOY로 이번에 4.9에서 4%로 뚝 떨어졌는데 4.1이었죠. 4.1이었나? 네. 네, 네. 이게 이제 3%대로 떨어진다. 3.1, 3%대가 아니라 3.1 전후, 3.1 전후. 예? 3.1 전후. 전년 대비로요. 전년 대비 그러니까 이게- 3%대도 아니고 3.1. 예, 예. 운 좋으면 2%대도. 아니 근데 이게 물가 압력이 뭐 완화돼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기저효과. 예, 저희 왜냐면은 작년 6월이 9.1이었거든요. 네. 제가 지금도 그때가 굉장히 이불킥하는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 그때도 저희 이렇게 나와가지고 물가 어떻게 나올 것 같냐고 제가 되게 낮게 얘기했거든요. 8% 초반 얘기했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고 정말 이불킥을 굉장히 세게 했습니다. 이불 기억나네. 그때가 9점이었습니다. 네. 그때 물가 9.9.1%. 그 이후부터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7월 달에 발표되는 6월 물가는 기저 효과만 보더라도 뭐 MOM으로 0.3, 0.4만 나와도 그게 뭐 떨어진 건 아니죠. 그런데 그냥 그것만 나와도 YOY가 3.1 전후가 나오게 되는 예. 겁니다. 굉장히 낮게. 이번 달이 헤드라인이 5월 수치가 0.1이기 때문에 다음 달은 지금 뭐 정확도가 높다는 나우캐스팅 같은 데서는 한 0.4 정도 헤드라인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아까 문홍철 연구원이 얘기했던 기저효과 때문에 3% 초반까지 떨어지고요. 근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제가 갖고 온 자료가 네, 있는데 네. 여기 그림 하나만 보여드리면 그 물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1페이지에 오른쪽 그림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게 지금 왼쪽 그림은 여전히 근원 물가 중심으로 해서 미국 물가가 생각보다 안 떨어진다. 이게 이번 50bp 인상의 제일 핵심 백그라운드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끈적한 물가, 스티키죠.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오른쪽 그림 보시면 모멘텀이라고 해서 전년 대비 말고 한 분기 텀 정도 해가지고 이제 속도감 있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전월 대비는 너무 삐죽삐죽하니까 한 분기 단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연율화해서 놓고 보면 오른쪽 그림 보시다시피 지금 요 근래 좀 논란이 있었던 소득 여건까지 받쳐져서 1분기에서 2분기 초까지 미국의 중고차 판매도 잘 돼가지고 중고차 가격도 올랐었어요. 네. 그런 것까지 부담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제거하고 서비스하고 제한 물가 떨어지는 기울기 보시면 최근에 모멘텀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파월 의장이 이 정보를 모르고 요번에 50bp 지른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확실하게 민간 쪽에서 이제 확인이 하고 물가가 안정됐다는 심리 들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좀 톤다운을 해줘도 된다라고 해서 이번이 아마 세게 얘기하는 또 마지막 기회라고 해서 50bp 점도표 상향을 저는 질른 측면도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측면을 놓고 보면 6월에서 저희는 3분기까지도 또 3분기부터는 제일 높았던 작년 6월 물가 보고 나면 또 기저가 위로 먹어요. 그럼 숫자가 하반기 가면 지금 최근에 뭐 호주나 캐나다 같은데 깜짝 인상으로 돌아선 나라들처럼 미국도 가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데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가지고 그림 하나만 더 봐주시면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가지고 그림을 봐주시면 요 왼쪽 그림은 뭐냐? 미국 헤드라인 CPI의 또 한 분기 정도 선행해서 움직이는 ISM 내에 보면 기업들한테 서베이를 돌립니다. 니네들 지금 원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물가에 대한 반영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니? 그게 네. 미국 헤드라인 물가 한 분기 선행하는데 단기적인 시각으로 놓고 봐도 최근까지 기업 활동에 녹아있는 물가 기대는 저기율기로 빠지고 있어요. 저 연한 색깔. 예, 연한 색깔의 기울기. 저게 ISM 내인데 지금 그 데피니션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그러니 ISM 제조업이나 서비스 지수의 그 하위 단의 맞습니다. 물가 지수를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그 두 개를 평균해가지고 넣어놓은 건데 저런 쪽에서의 물가가 안정될 수 있는 방향성 자체를 아직 의심할 단계가 아니고 오른쪽 그림은 네. 선물 시장에서 이제 에너지 가격 중심 원자재 가격들을 이제 올해에서 내년 초까지 나와 있는 그 그림 하에 아까 문홍철 연구원도 얘기했지만 에너지 가격이 얼마나 안정화되는지에 대한 기대라고 했는데 그 준거 하에 미국 물가가 그대로 반영돼서 간다라고 하면 근원 물가도 저기율기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코어까지? 네. 이거는 이제 저도 비슷하게 추정하지만 뭐 또 블룸버그 같은 데서도 이제 자기네들 갖고 있는 정보 갖고 추정한 수치이긴 한데 저 방향성을 인정한다고 하면 저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일부 채권쟁이들의 좀 뭐 무모한 뷰가 아닌가 연준에서 50bp 인상을 얘기하는데 저희는 하우스뷰로 올해 연준이 동결할 거다. 그리고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일부 IB들 중에서도 올해 연내 동결 콜을 하는 곳들이 좀 적잖게 있어요. 그런 데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최근에 좀 방향성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이걸 알고도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기대가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아까 제가 끝물이라고 했잖아요. 금리 인상 사이클의 끝물인 건 파월 의장도 이번에 얘기했어요. 왜 속도 조절을 했느냐? 금리 인상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이제부터 속도보다는 절대적인 레벨의 이제 파인 튜닝을 잘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사실은. 오케이. 네.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그럼 윤여석 의원 보시기에 점도표상으로는 연내 25bp씩 한 두 번 정도 더 한다고 찍혀 있지만 중간값이 네. 결국 연준이 금리 인상 못 할 거라고 보신다? 저희 하우스비는 그렇고 하우스비는 그렇고. 뭐 한 발짝 정도 더 밟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도 다 인정하고 오케이. 뭐 그렇게 아까 스킴 얘기까지 나왔지만 저희는 7월에도 정작 저 물가 경로들을 보게 된다면 신중로는 조금 더 유지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문 팀장 보시기에는 예. 금리 한 번이나 두 번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내? 인상 및 동결이요. 동결 거기까지는 좀 그렇고 저희는 작년부터 인하. 인하. 아니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 우리 각도기님이 그날 FOMC 당일날 아침부터 해가지고 어제 또 나오셨잖아요 여기에 첫 마디가 뻥이야 그러시더라고. 앞세드가요? 블라핑이래 전도표는. 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야지 못 올린다 이거지. 아니 명색이 중앙은행 중에 중앙은행인 연준이 그런 식으로 뻥카 날려도 되는 겁니까? 고정하시고. 고정하고 고정하시고. 거기다 하나만 더 화가 나서 물어봅시다. 또 예, 가시죠. 예. 아니 그러고 나서 다음 점도표 보면 내년 가면은 예. 중간값이 예. 100bp 미치요. 예. 네. 그러고 나서 후내년 가면은 거기서 한 100bp 내지 125bp 더 내려가. 네. 그럼 내려갈 건 뭐 하려고 올려 그러면은? 자, 제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가 최종적인 금리 전망을 하고 금리 인상 그럼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뭐 윤여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점도표 들여다볼 수 있을 텐데 점도표를 그냥 이참에 저희 화면 보면서 좀 네. 분석을 해주시죠. 그냥 화끈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시죠. 저기는 금리 인하네. 그 점도표 완전 개 무시하는 거야 지금. 근데 장표를 또 준비해 오셨어요. 무시는 보니까, 아니고요. 점도표 관련해서. 무시는 아니고? 저는 늘 그렇지만 우리 소장님이 이렇게 화났을 때 좀 네. 워워를 하면서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말씀을 대변인. 드리죠. 예, 네. 중앙은행을 대변. 왜냐하면 우리가 균형을 수호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균형 중요합니다. 네, 너무 한쪽으로 이제 중앙은행을 비판하지 말고 이제 그들이 왜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도 사람이고 왜 사람은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가? 인문학적인 네, 관점에서. 그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예. 접근해보자는 거죠. 직장인의 처세술 관점. 직장인의 처세술, 바이든 나의 인사권자가 알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과거에 왜 연준은 금리를 계속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점도표에 인상으로 계속 찍어놨다가 시장도 그렇게 예상했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뒤바뀐단 말이에요. 과거에 금리를 인상하고 다시 동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언젠가 또 인하했겠죠. 까지의 기간이 보통 1개월에서 7개월 사이란 말이에요. 평균 3개월. 네. 아니 이거 파월이 들으면 화낼 얘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과거에 평균 3개월이라고 저 같은 어디 변방에 있는 일개 애널리스트가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한다고 얘기하면 중앙은행장 입장에서는 이제 화가 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러나 저희는 인간의 속성, 과거의 패턴, 역사적인 확률상 네. 그렇게 본다는 거죠. 중앙은행도 그렇고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링에 올라가기 전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망. 아 이제 훅이 들어오면 이렇게 피하고 그 잽이 들어오면 이렇게 타이슨이 피하고. 한 말 아니에요? 그거 누구나 그러니까 윤현상 의원님 왜 많은 세수를 하고 계세요? 아니 다른 얘기 색깔. 듣고 얘기 듣고 네네네네. 얘기해서. 그렇죠. 계획이 있다는 네. 거죠. 계획이. 네. 자, 근데 갑자기 링에 올라갔어. 나 이제 막 타이슨한테 처맞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나 원래 이렇게 피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통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계획을 바꿔서 대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응. 그렇죠.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링에서 밖에서 야 이렇게 하란 말이야 그러고 훈수 두는 사람들은 애널리스트나 전망가 혹은 이런 사람들이 거고 네. 중앙은행도 원래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막상 링에 올라가면 현실이 어떻게 될지 또 바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윤 의원이 얘기했듯이 당연히 물가가 굉장히 떨어지게 될 것이고 연준은 물론 이제 연준이 가장 이제 최근에 신경 썼던 건 이제 비둘기 얘기를 많이 했지만 파월 의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비 그리고 고용이 좋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지금 이제 보고 있다는 거고 이 두 개가 변수예요. 네. 네. 그래서 뭐 7월부터는 이 두 개의 변수로 보시면 되고 다만 이게 만약에 안정이 돼 7월부터 혹은 아예 헤드라인 물가가 막 1% 초반이 나와 그러면 계획을 바꿔야죠. 바꿔야.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정도표 그렇게 찍어놓고 내릴 거 왜 올려? 왜 말을 안 지켜? 라고 이제 소장님이 말씀하셨고 저희는 그러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합니다만 그들도 인간이고 그들도 아니 현실이 바뀌면 내 생각 전략 바꿔야죠. 가만히 내 말대로 하면 오히려 더 이상해집니다. 왜냐면 계속 타이슨한테 맞고 있는데 그 기존의 계획대로 하면 꿈이 크네. 금통위원 내지는 저 약간 큰 그림 그리시는 한국은행 느낌. 좀 그 정책 당국자분들이 이 방송 좀 보시고 아하. 네. 아니 근데 전 문 팀장님 얘기 들으면서 그 한 대 맞는다라는 얘기를 그냥 제 느낌으로 해석하면 그냥 침체 정도 온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꼭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아니 근데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도 특히 네. 양희신님이 그러셔. 네. 지금 문 팀장의 비유는 네. 그렇다면 어딘가 부러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이 한대 말씀이에요. 맞은 금리 게- 인하까지 한다는 얘기는 연대. 물가 빠지는 걸로는 그렇게 심각하게 그렇게 뭐 맞는다라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사실은. 물가 빠지면 좋죠 사람들이.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제가 상식과 다른 역사적인 진실을 알려드리면 역사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때 실업률이 막 올라가네? 혹은 물가가 막 빠지네? 이래서 금리를 인하한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금리 인하는 주로 자산시장 빠그러질 때였죠. 혹은 금융 불안이 생길 때. 금융 불안, 금융 시스템이 불안할 그건 때. 맞습니다. 금융 불안이 생길 때. 즉 역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빠그러진다. 그러면 주식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아니요. 더 좋은 거죠. 역사적으로 그랬나요? 왜냐하면 3월달에 은행 망했는데 주가 올랐잖아요. 좀 뭐야 직관적으로 이해되게 얘기합시다 좀. 아니 여러분 직관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전에 3월달을 생각해 보시면 은행이 몇 개가 망해 나가는데 주가가 환호하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으면 당연히 앞으로 뭔가가 안 좋아지면 시장은 오히려 환호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근데- 보세요. 지표 나쁘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희 여기서 문영 정파가 참으시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문영권님 얘기 들으면서 하는 게 패드가 BTFP 하기 전까지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은행주 같은 경우에 박살이 났고요.
그래서 저 얘기를 듣고 나서는 결과론적으로 패드가 대처를 해서 돈을 풀어줬으니까 오른 거지. 그러니까. 그 전에 한 방은 아까 얘기하셨던 한 방을 맞았습니다. 마켓이. 유럽도 맞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까 문영권님 얘기한 게 결과론적으로는 패드가 그런 금융위기가 오고 그러면 저도 저희 하우스가 2020년에 테이크 오브 베어마스크라는 제목으로 전체 주식 전략 리포트를 낼 때 뭐냐 이런 식으로 경기는 완전히 대공황 이후 최대 타격이 오지만 팬데믹 왔을 때. 팬데믹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커버하기 위한 돈의 힘으로 주식시장은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콜인데 그럼 결과론적인 거예요. 그 앞에 그 대처가 들어오기 전까지 공포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 돈을 풀리는 과정이 오기 전까지 저는 항상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런 식의 유동성의 혜택, 수혜를 받으려면 그 전에 한번 아사 직전까지 갈 정도의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게 아까 단순히 물가 빠진다고 패드가 금리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낮춰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뭐 지금 이제 미국의 은행 문제에 단에서는 저는 아까 은행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지만 이제 그건 이미 알려진 악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소은행들 한두 개 더 파산한다고 해가지고 뭐 대단하게 금융위기 단에서 위기를 가지는 않을 거고 최근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뭐 적잖이 겁을 주고 있는 뭐 CRE 상업용 부동산 그쪽은 우리나라 엔드 투자들만 해도 미국하고 뭐 해외 대치 투자해 놓은 게 80조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게 네. 이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그쪽에서 뭔가 또 유의미한 금리 쪽에 타격이 들어온다. 뭐 이런 데미지가 들어오면은 아마 그게 거기서 이제 패드 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이 지금 미국의 주택 시장은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런 상업용 부동산이 금리에 또 민감하고 하니까 그런 리스크가 터졌을 때 한 번은 또 뭔가 자산 가격들이 되게 흔들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그런 과정도 안 주고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스무스하게 가는. 그러니까 문영권님이 얘기하는 건 그때 무지시황 얘기할 때 돈의 축복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돈의 얘기하시는 축복. 그렇죠. 아까 유동성의 힘이죠. 유동성의 힘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생각보다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정파니까 펀더멘탈이 아주 크리티컬하게 망가진 저는 이제 저희 하우스 뷰로도 이제 진짜 소프트 랜딩 그러니까 랜딩은 맞지만 진짜 소프트 랜딩에 거기에 유동성은 금리 단에서의 유동성 여건은 아주 그렇게 심각한 데미지를 주지 않는. 그래서 최근에 주식 올라가는 게 모든 종목이 에브리바디 해피하게 가지 않아요. 특히나 코스피 보시면 아시잖아요. 배터리로 좀 가다가 최근에 아직까지 실적 돌지 않았지만 미래의 기대를 땡겨오면서 반도체 같은 거 올라오면서 가는 거지 에브리바디 해피하지가 않다고요. 이게 뭐냐면 돈이 뿌려줄 때는 에브리바디 해피합니다. 돈 뿌려줄 때. 특히나 성장주 중에서 미래의 꿈과 희망의 주식들이 굉장히 세게 갑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가는 종목들을 딱 보시면은 이게 그런 희망과 꿈이 아니라 산업 사이클 자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 공급망 쪽에 이슈가 있거나 그래서 배터리 같은 게 된 거고요. 사실은 2차 전지. 그런 쪽에서 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올해 하반기에도 주식시장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차별화된 시장에서 적당히 양호한 펀더멘탈에 돈도 적당히 확 풀리는 게 아니라 적당히 풀리는 국면이기 때문에 델롬데이 시장이 올해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공산이 크다. 그 주식하시는 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제 뭐 이렇게 지수가 막 좀 최근에 의미있게 올라오고 했으니까 네. 뭘 사도 되겠지 하는 장은 2020년 하반기부터 21년과 같은 장은 아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이야기는 좀 더 해보고 싶은데 상업용 부동산은 사실은 지역 중소은행이랑도 좀 얽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최근에 샌프란시스코 여행 저는 가본 적이 없어서. 안 가봤습니다. 뉴욕, 예. 샌프란시스코, 뭐 텍사스주의 일부 오스틴 이런 도시들 중심가에 있는 빌딩들의 공실률이 적게는 뭐 16%, 많게는 뭐 30-40% 혹은 맞아요. 건물 전체가 비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실제 실거래가 네. 한 옛날 한 5년 전에 샀을 때 가격 대비 거의 한 7-80% 떨어져서 거래가 실제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LTV를 아무리 절반으로 잡았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근데 80% 빠졌으면 그냥 전액 상각이에요. 근데 상각을 잘 안 해요. 거래가 실제 되기 전까지. 금융사들은 실제 손실 인식을 빠르게 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그나마 3월 달에 은행 위기는 MBS라고 하는 걸 들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가격을 시가평가해서 손실을 인식을 해서 난리가 난 거지 실제 지방은행들이 대규모로 가지고 있는 이 상업용 부동산들은 저는 솔직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난리라고 봐요. 이게 숨어 있어요. 아직 대차대조표 안 나타나.
왜냐하면 건물을 뭐 매일매일 평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거래는 되게 낮게 거래가 되고 있어. 그럼 이게 결국은 반영이 언젠간 될 거고, 반영이 되는 순간 갑자기 심리가 내가 은행에 예금했는데 은행이 대출해준 상업용 부동산이 엄청 터졌네. 그럼 또 뱅크런이 날 수가 있는 거고, 그 뱅크런은 어떻게 막는다 하더라도 상업용 부동산이나 상업용 부동산에 은행만 하는 게 아니라 펀드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 다른 어떤 섀도우 뱅킹이 엮여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쪽에서의 리스크는 분명히 남아 있는 것이죠. 실제 그 BTFP라고 하는 이번에 새로 3월달에 도입됐던 새로운 은행에 대한 긴급 유동성 대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혹시 그 뭐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료 있나요? 지금 보고 계신 차트를 하나 띄워주시면은 지금 4페이지에 있는 차트인데요. 4페이지. 음영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올라가네요. 예. 반대 아니에요? 반대. 죄송합니다. 게다가 단위까지도 좀 이상해져 버렸는데.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1,000억 달러를 이제 넘었습니다. 예. 1,000억 달러 넘어서 이제 상당히 계속 이게 원래 줄어야 되거든요. 이게 은행이 제일 마지막에 빌리고 싶어하는 악성 대출이에요. 그렇죠. 사정은 굉장히 조건은 좋은데 이게 이제 노출이 돼 버리면은 저 돈 빌린다면 조금 이렇게 무조건 수치죠. 인정하는 거죠.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예. 물론 비밀이라고는 하지만 세상에 비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여쭤보십시다. 이번에 이제 패드 워처들 중에 하는 얘기가 왜 뭐 중단이 됐건 스킵이 됐건 금리를 갖다가 안 올리고 이제 가느냐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시각도 많아요. 그 5월 달에 또 시장 갖다가 이렇게 좀 불안하게 했던 소위 말하는 미국의 국가 부채 한도 문제. 네. 그놈의 그 지키지도 않을 것 같고 뭘 그렇게 세상 갖다가 겁을 주고 막상 끝에 가면은 또 지금 합의란 게 그거 아니에요. 한 앞으로 2년 동안은 그거 신경 쓰지 마 이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출연했을 때 결국은 이 또한 글쎄 지나가리라고 이 또한 했는데, 지나가면서 지키지도 않고 끝에 가면 뭐 없던 일로 해 신경 쓰지 마 할 걸 갖고 그렇게 또 이 말을 만드는데 그렇다면은 문제는 이제 미국 재무부가 현금이 없다면서요 거의. 자 그러면 이제 또 빚은 내야 될 거고 국가 재정은 또 써야 될 것 같으면 또 채권 국채 발행할 거 아닙니까? 재정정권도 발행하고. 네. 그러면서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와중에 연준이 금리까지 올리면은 유동성의 축복이 잘못하면은 그 강도가 약해진다. 그러니 연준이 이번엔 한번 참고 가보자. 이 시각도 있더란 말입니다.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적게는 무슨 뭐 7천억 달러, 많게는 1조 달러까지도 1조 2천억 달러. 금년까지 네. 계속 찍어내야 된다면서요. 네. 찍어냈을 때, 이거 뭐 자료도 있네. 우리 참, 영래포 자금도 있고 지급준비금도 있고 한데 요거하고 엮어가지고 제 얘기는 이제 부채 한도 문제 신경 안 쓰고 미국이 빵빵 미국 정부 차원에 빚 내는데 그 빚을 갖다가 시중에서 돈 가져온다고 해서 주식이 흔들리거나 무슨 뭐 은행에서 뭐 은행이 유동성이 부족하다거나 그럴 만한 우려는 없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먼저 간단히 문홍초 연구원이 뭐 자료도 많이 들고 온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지금 예전에도 한번 나와서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중소은행들은 지금도 예금 이탈과 함께 자산 부실화 때문에 BTFP도 빌리고 그들의 예금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5월 말에서 6월 초에 조금 진정되나 했는데 6월 달 들어서 또 오르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또 페드가 긴축할 수 있는 그 부담까지 또 들어오니까. 그렇게 오르고 있는데 메이저 뱅크들의 예금 금리는 여전히 0%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잘 나가는 JP 모건, 뭐 CT, BOA, 웰스파고 같은 곳들은 여전히 돈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그 남는 잉여 유동성들 그 초과 주주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 MMF. 왜냐면은 은행들이 예금을 못 받으니까 단기 자금을 그 자금들을 운용하는 쪽에서 MMF 쪽으로 지금도 이번 6월 달 들어서 MMF의 자금 유입이 몇천억 달러 수준 막 이렇게 기울기가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올라오면 시장에 아직까지 뭐 유동성이 좀 많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기도 한데 그런 돈들이 MMF 쪽에 쏘이고 재밌는 현상이 예전에 그 MMF에서 뭐 T빌이라든지 단기채 금리들이 워낙 그동안 낮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메리트가 좀 떨어지니까 그 MF 운용 자금들이 제일 어디로 많이 쏠렸느냐 영래포 RIP 쪽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단기 그 기준금리에 연동돼 있잖아요. 그 지금 뭐 5% 하단이죠. 거기에 하단 그러니까. 역할을 하는데 거기 있는데도 그게 일반 국채 금리들이 막 기준금리보다 아래가 있으니까 연방금리보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돈들이 엄청 몰려갔는데 지금 최근에 그쪽에
T빌 중심으로 단기 쪽에 조달이 늘어난다고 했더니 단기 금리에 대한 메리트들이 확보되고 하니까 RRP 잔고는 횡보하다 오히려 줄고 있고요. 그 돈들이 MF가 늘면서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T빌 쪽을 사주는 쪽으로 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TV를 사봐야 수익률 얼마 된다고? 5%가 넘죠. 미국 국채주 지금 발행하는 국채 중에 제일 높죠. 기준금리에 제일 가까운데. 그렇죠. 짧은 거. 미국채 10년짜리가 지금 올라서 3.7% 8%인데 얘는 기준금리 수준에 지금 그것도 발행이 늘잖아요. 네. 발행이 늘 거라는 것 때문에 지금 단기금리 쪽에서 텐션이 있지만 그 정도 RRP 정도 수준을 상회할 정도의 T빌 금리라고 하면 그게 지금 단기 조달 쪽에서 제일 메인이고 뭐 재정증권 같은 게 발행해서 그 일들이 RRP보다 높다고 하면 지금 단기 자금 시장에 뭐 영등포 쪽에서 2조 달러가 넘는 2년 유동성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 대한 리스크로 금융시장이 엄청난 혼란을 겪거나 뭐 유동성 문제가 심각해. 제가 하반기에도 나쁘지 않은 쪽에 소프트 랜딩을 얘기할 때는 단기 자금 시장에서 그 정도의 텐션 긴장 그리고 절대적인 듀레이션에 대한 그러니까 만기가 짧으니까 듀레이션 부담이 없습니다. 이건 채권 평가에 대한 부담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조 달러가 넘는 돈이 발행이 되니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흡수될 거고 그러면 주가가 지금 오르는 게 철없는 거거든요, 진짜.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애초에 저는 문제가 있을 걸로 봤었습니다. 애초에. 그 말씀은 조금 지금은 애초에는 그렇게 봤는데 지금은 좀 다르게 본다? 정확하십니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좌우지간 약간 이럴 때 어떨 때는 네. 뭐 유니언 이렇게 설명 듣고 나서 준비 안 해왔거나 생각도 안 했는데 일단 설명 듣는 중에 난 반대로 얘기하지 하면서 뭔가 만들어내는 것 같아. 아니 빨리 저는 아니라고 정말하고 하셔서 빨리. 저는 그냥 중심 위에 그냥 정확한 얘기를 드리려고 노력하고요. 예. 제가 전에 이제 나와서 오히려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되면 위험하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때 이제 왜냐하면 유동성이 이제 빨려 들어가니까 채권을 중앙 정부가 발행하면서 시중 유동성을 이제 빨아가는 거죠. 네네. 이제 아까 연내라고 이제 그러니까 부채 발행이 연내에 뭐 계속 있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한 2달 정도 합니다. 2달 정도. 그 말씀하신 대로 대략 추정치로는 약 7천억 달러 뭐 전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서 애초에 내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지금 차트가 하나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네. 몇 페이지죠?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2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놈들이 있죠. 얘가 기준금리 있고요. 그리고 하얀색과 파란색 이게 단기물 트레저리 빌입니다. 제가 좀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제가 차트를 이렇게 자꾸 캡처해서 가져오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원래 좀 아까 윤여삼 위원처럼 좀 보기 좋게 가공을 해야 되는데 가공을 제가 못해요. 왜 못하냐면 이게 가공을 하려면은 이게 좀 돈이 들거든요. 잠깐만요. 이 슬픈 이야기 저희가 이렇게 들어도 되는 거예요? 눈물 좀 한번 흘려주시고. 저는 돈이 많아서 가공을 한 이제 거죠. 실제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네. 이제 그래서 가공을 하면은 블룸버그가 끊겨서 저희가 가공이 안 돼서 그냥 예. 화면 내에서 가공하면 돈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양해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좀 보기 불편해도 저 하얀색과 파란색의 트레저리 비일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위에 있으면 하얀색이 만기가 뭔데요? 하얀색은 현재 1개월짜리고요. 1개월짜리고? 파란색은 3개월짜리. 파란색은 3개월짜리 3개월짜리입니다. 재용증권. 지금 보면은 기준금리랑 거의 비슷하거나 위쪽에 있죠. 기준금리는 저 계단처럼 네, 계단처럼 올라가는 빨간색. 애가. 네, 오케이. 그렇죠. 거의 비슷하네요. 비슷하거나 위에 있죠. 네. 그렇다면은 이제 그 아까 윤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MF는 스폰지처럼 유동성 우리가 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스폰지가 이제 물을 머금고 있지 않습니까? 그 MF가 유동성을 머금고 있으면 안 좋아. 주식시장에 네. 자산시장이 좀 안 좋아요. 그 유동성을 얘가 토해내면 너무 좋아. 스폰지를 이게 쫙 짜버리는 거죠. 짜서 물이 나와가지고 네, 물이 나오게. 그 물이 그냥 시장으로 이제 흘러 들어간다. 거죠. 그 스폰지의 역할을 이 MF가 하고 있는데 그 MF가 이제 물을 토해낼 거냐, 계속 머금고 있을 거냐, 이거는 얘가 트레저리를 살 거냐, 아니면 그냥 물을 머금고 있을 거냐 둘 중 하나입니다. 그냥 MMF에 머물고 있을 것이냐 그 네. 돈이. 네, 그 트레저리를 일종의 돌멩이라고 생각하시면 스폰지에다 돌멩이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물이 쫙 빠지죠. 그러니까 이제 MF 입장에서는 지금 이 트레저리의 금리를 보시면 기준금리보다 약간 위에 있죠. 네. 그렇다면 담을만 해요. 담을만 하다. 담을만 해요. 아까 제가 했던 얘기는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담고 돌멩이로 스펀지 누르니까 물이 쫙 빠져나올 수 있겠죠. 최근에 그래서 제가 애초에 트레저리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밑으로 떨어질 줄 알았어요.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되면. 예,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이 트레저리 빌에
부도 리스크가 100bp 이상 녹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부채 한도가 타결되는 순간 부도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트레저리 금리가 기준금리가 밑으로 갈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이유가 있긴 한데 네. 아무튼 그 덕분에 MF 입장에서는 이제 물을 확 밖으로 흥건하게 쌀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덕분에 요즘 유동성 사정이 괜찮고, 그럼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조정폭이 작거나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견해를 바꿨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견해를 어떻게 바꾸셨다? 지성으로. 전에는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면 유동성이 안 빨리 좋다고. 들어가면서 주식시장이 잠깐의 가격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가 기존의 견해. 지금은 유동성 사정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조정폭이 크지 않거나 거의 없거나. 네. 좀 쉽게 갑시다. 그래, 들어간단 말이죠. 뭐 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쇼커버. 쇼커버. 저기는 쇼커버고 저희는 생각보다는 좀 바닥이 단단해지는 쪽에서의 안전성 뭐 이런 쪽을 보고 가고 있어요. 저는 쇼커버 나오면 좀 쉬고 가자. 쇼커버 이야기를 워낙 많이 말씀을 하시니까 쇼커버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라고 이제 팀장님 네. 계속 말씀해 주시잖아요. 나오고 그럼 그 현상을 윤여삼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아까 문홍철 연구원이 얘기해서 제가 뭐 크게 톤은 달지는 예, 않았는데 예. 최근에 푸콜레이셔라든지 변동성 지표들 뭐 빅스라든지 이런 거 낮아진 거 보면 오히려 또 반대급부 쪽으로 또 쫄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항상 빅스는 낮을수록 시장이 좋고 높을수록 나쁘다이기도 하지만 그건 또 역발상 투자의 배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빅스가 지금 아마 팬데믹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지금. 빅스가 맞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주식시장이 너무 최근에 조금 과열 양상, 뭐 테슬라 같은 주식은 뭐 13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좀 과열 양상 국면에 들어와 있긴 한데, 근데 이 흐름 자체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작년엔 경기가 아주 나쁘지 않았는데 진짜 연준도 무지성적이었죠. 물가 하나 틀렸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막 75bp씩 뭐 자이언트 스텝에 뭐 온갖 난리를 다 쳐가지고 지금 뭐 그 유동성을 흡수해가지고 지금 이제 겨우겨우 물가 안정기조 잡아가는데 이제 그때 주식 채권 모든 자산 가격이 다 망가진 거잖아요. 뭐 가상화폐 같은 게 제일 크게 타격받았고. 근데 올해는 역으로 경기에 대한 기대치들이 많이 낮아지는 국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통화정책을 아직도 더 올리느냐 마느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대한 기대들을 또 땡겨오는 거예요. 내년에 대한 기대? 네, 내년에 아까 뭐 점도표상으로도 100bp는 낮춰줄 거다. 2025년까지는 3%까지는 낮춰줄 수 있다를 패드도 점으로 찍어놓고 있는데 저는 그 제가 갖고 온 그림 중에 하나 왜냐면 우리 그 연준 뭐 지금 왜 시장 반응이 이러느냐 요번에 50bp 인상을 얘기했는데 네. 맨 마지막 페이지 그 4페이지에 있는 그림 하나 봐주시면 저는 뭐 이게 돈이 없어서 떼온 건 아니고 그냥 깔끔한 이게 그나마 좀 깔끔할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점도표를 뭐 패드 거를 갖다 써도 되지만 네. 여기 보시면 요 왼쪽 상단에 있는 내용이 요번 FOMC의 점도표예요. 예. 올해 이제 5.5까지는 이제 5.75까지는 상당 기준 갈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 지적하셨듯이 내년에서 내후년까지 저렇게 낮춰지는 경로를 얘기했는데 네. 이 그 다음 오른편 위 상단에 있는 상단에 그림이 뭐냐면 오른쪽. 작년 2022년 3월 네. 무슨 달이 그 앵커님 기억나세요? 그날 그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작년 3월. 네, 아니요. 작년 3월. 전쟁. 그 우크라이나 전쟁 2월이고요. 작년 3월이 3월? 페드가 첫 인상한 첫 금리 인상. 그 중요한 시기입니다. 작년 3월 달이 기억하겠습니다. 그때 점도표입니다. 아. 그때 점도표 보시면 네네. 올해 얼마까지 올린다라고 2023년 찍어놨죠? 그때 뭐 2.75인가 뭐. 그러니까 3%를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당 기준 3이었어요. 3%안 된다 그랬어요. 첫 인상할 때. 예, 그게 이제 작년 3월이었고 그리고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 2021년 6월입니다. 그때 21년 6월.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 네, 재작년 6월. 재작년 6월. 팬데믹 국면 어려운 국면 통과하고 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끓기 시작할 때 그때 2023년까지 금리 얼마 올린다고 했느냐? 2023년 네. 0.5에서 0.75 사이네. 예, 0.6입니다. 중간 이래. 값이죠. 지금 이걸 갖고 우리가 지금 토론을 하고 있구나. 근데 제가 제일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은 네. 이 세 개 그림보다
맨 마지막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오른쪽 하단. 2018년 12월 달 점도표입니다. 2018년 네, 또 갑자기 또 2018년까지 왜 들고 오느냐. 그때 앵커님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 잘 못하시죠? 아 못하죠. 예, 그때가 2016년에 이제 미국의 그때 당시 긴축 시기를 끌고 예. 오면서 트럼프 들어와서 그때 제로금리를 얼마까지 2.5%까지 2018년 12월 달까지 금리를 올렸을 때 점도표예요. 그때 당시에는 2019년에 얼마를 제시해 놓고 있죠? 2019년에 네. 그 뭐야 3% 미치네요. 그러니까 2.9인데 2.9. 그러니까 2.4에서 2.9니까 딱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뭐냐? 50bp는 우리가 내년까지 더 올려야 될 것 같아. 2018년 12월 달에. 근데 그렇게 점도표는 시그널링 줬죠. 근데 2019년에 금리 인상이 있었나요? 어디요? 바로 또 뭐 저기 금리 인하하면서 또 돈 풀면서 그 소장님은 역시 전문가시니까 낮추이라고 바로 QE가 얘기하시잖아요. 아니고 그렇죠. 낮추이라고 막 난리 막 우길 때 아니야. 링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점을 생각하셔야죠. 그러니까 정확한데 2019년이 물론 미중 간의 무역 그때 트럼프가 이제 미중 무역 갈등도 있었고 다른 경기에 위험 요인이 있었지만 경제 지표들이 아주 크리티컬하게 망가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물가에 대한 텐션도 뭐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중요한 건 점도표상으로는 2018년 12월 달에 우리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 통제도 좀 더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19년까지 한 두 차례는 더 갈 거야라고 제시해놓고 그 다음부터 포즈. 아예 인상이 없었고요. 네. 그리고 문흥철 연구원 말따나 이제 링에 올라가서 몇 대 이제 미중 간에 갈등하면서 진짜로 중국 주먹을 몇 대 맞았죠. 그랬더니 뭐 인슈어런스 컷. 그때 공격적인 인하는 아니었어요. 팬데믹 전이었으니까. 그러면서 몇 발자국 75bp 정도를 물러나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네. 왜 시장이 지금 파월 의장이 50을 얘기했는데 지금 시장은 끼껏 안 하느냐. 끼고까지는 아니고 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다는 믿어주고 있죠. 근데 왜 지금 약간 어제도 주식시장 또 미국 증시는 1% 이상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들의 신이 아닙니다. 신도 아니고 저거 했던 말 잘 지키지도 못하고 찍었던 점도 잘 못 지키고 지금 이렇게 갖고 와고 옛날에 찍었던 점도표 갖고 오니까 창피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맨날 전망 틀리잖아요. 사실 저희 같은 분석가들도 늘 전망 틀리는데 중앙은행이 우리보다는 또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정책 신중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기관이라서 좀 더 신뢰성을 가지고 가야 되지만 제가 오늘 굳이 저 4개의 사례를 들고 와서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시장은 또 그 시장 상황에 맞는 그러니까 그래서 중앙은행 총재도 늘 그 여지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입증하는 거고 앞서 제가 뭐 물가에 대한 경로가 이럴 것이고 오늘 시간 관계에서 디테일한 얘기들 뭐 주거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면 임금 상승의 웨이지 트래커가 어떻게 될 물가가 앞으로 좀 빠질 거에 대한 증거 데이터들이 최근에 또 많이 쌓이고 있어요. 분명히 많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문흥철 연구원이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제 연준은 지금 50bp 인상은 배팅을 던졌죠. 네. 그 진짜로 이제 올라와서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해야 되는데. 야 이거 바쁘다. 지금 벌써 48분이다. 48분에 우리 또 채권계 두 빅마우스를 모셨더니만 지금 하고자 했던 내용에 반도 지금 못 푸셨어.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급하니까 이거부터 네. 확인하고 나서 천천히 가시죠. 확인. 자, 22 어제 하는 말로 어제 이제 그거 뭐야 기준금리가 레피 금리 리파이낸싱 금리로 4% 네. 어딘가 보니까 22 기준금리가 3.5%라고 하는데 예측 금리. 그거는 예측 금리고 옛날 마이너스 0.5까지 갔던 4%로 보는 게 맞고 지금 얘기인즉슨 한 2번 더 한다 그랬어요. 네. 22는 그러면 2분 다 믿어주신다. 2번 더 할 거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요. 유럽이라는 나라가 잠시만요. 네. 근데 이거 답변 들을 때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채팅창에서 리버티 에브리웨어님이 문 팀장님 네. 다른 방송에서는 가져오신 자료 충분히 잘 설명해 주시는데 유난히 우리 프로그램만 나오면 자료를 충분히 설명을 못 해주신 아니 것 같다고. 설명을 이제 그때 네. 맞춰서 저희가 네, 이제 너무 필요하면은 말씀을 아쉽다고 드리고요. 말씀하셔서 아, 그래요? 네, 가능하시면 아니, 별거- 네, 조금 자료 별거 없는데?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팬이신가 봐요. 자료 뭘 들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죠. 네, 너무 안타까워하셔가지고 진행자분들께 특별히 부탁을 아, 하셨어요. 그래요? 자료 네, 별거 그래서, 없어요. 네. 10페이지 그림 잠깐 보시면요. 예. 10페이지. 네. 유럽이 이번 달 말에 대규모 TLTRO 상환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전체 밸런스 시세 거의 뭐 5% 이하. 이거 엄청 큰 거예요.
지금 유럽의 이제 M2 증가율을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금 거의 금융위기 당시 그리고 혹은 90년대에 유럽이 되게 힘들었던 부동산 때문에 당시와 비슷한 정도의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저는 유럽이 저렇게 조용한 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유럽이 그 세부 지표들을 몇 가지 보면 유럽이 지금 뭐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중소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파산하고 있고요. 유럽에 유럽의 지금 독일 경기가 사실상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네, 했지 네. 않습니까? 이거 사실상 침체인 거고. 그런데 가령 영국 같은 나라는 뭐 인플레 때문에 더 매파적으로 가고 있고 지금 라가르드 총재도 오늘 매파적인 얘기를 이제 했단 네. 말이에요. 저거는 노인네가 정말 스테로이드 맞고 100m 달리기를 엄청나게 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따각따각 그러면서 지금 뛰고 비유를 있는데 하자면 비유를 하자면 이거 중간에 넘어지면 이거 뼈 부러지고 난리 나요. 지금 유럽의 경제 상황이 절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봤던 뉴스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게 지중해에 난민들 보트가 전복돼가지고 몇십 명이 막 죽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야? 경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지금 국경이 개방이 됐단 말이에요. 이 소문을 듣고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수많은 이민자들이 자신의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국 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보고 또 그림 하나 볼까요? 지금 14페이지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네. 이거는 이제 멕시코와 미국 간의 경계 도시에서 입국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줄이고 그 다음 페이지 15페이지 그림 보시면 리오그란데 강에 배리어가 쳐져 있죠. 왜냐면 불법 이민자들이 하도 강을 건너가지고 넘어오니까 그 리오그란데 강이 그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흐르는 국경에 이제 강. 흐르는 예. 강입니다. 못 넘어오게 지금 배리어를 쳤어요. 이거는 그만큼 어마어마한 이민자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뭐 다 받아주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아예 그 모수 자체 그러니까 이민자 자체가 지중해도 건너고 있고 지금 국경을 건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다 노동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동안 저임금, 저부가가치 관련된 업종에서 임금 상승폭이 컸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나 유럽이. 그런데 이민자가 이렇게 오면 당연히 전체적인 임금이 안정이 될 거고 그렇다면은 22가 저런 식으로 강한 긴축을 했던 건 반드시 큰 탈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요즘 최근에 새로이 등장했던 것 중에 이제 뭐 새로이는 아닌데 그 R스타와 R더블스타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R스타는 중립금리인데 중립금리. 중립금리 내지 실질금리인데 둘 다 이제 실질 기준으로 중립금리. 그런데 네. R2스타는 뭐예요? 더블스타. 더블스타는 더블스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의 균형 금리를 R스타라고 합니다. 실물 경제에서 네. 그런데 지금 실물보다 금이 훨씬 크잖아요. 음. 이 금융의 균형 금리는 따로 있어. 이거를 더블스타라고 합니다. 이 둘이 달라요.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금리를 두 개를 할 수는 없잖아요. 연준의 기준금리 하나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펀더멘털 특히 인플레를 고려해서 연준이 금리를 너무 높게 했어. 22 똑같아요. 22가 금리를 이렇게 높게 했어. 그런데 금융시장이 버틸 수 있는 뭐 대출 혹은 뭐 섀도우 뱅킹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 버틸 수 있는 혹은 상업용 부동산 유럽 버틸 수 있는 R스타는 더블스타죠. 얘는 R더블스타. R스타보다 훨씬 낮아요. 근데 너무 높여놨어. 그렇다면 금융불안이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불안은 결국 유럽의 경제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봐서 저는 지금 다음 달 정도만 22가 인상하면 7월 더 하는 건 이건 얘네들 너무 달리는 거다. 쉽지 않다. 뭐 그래요. 나는 잘 못 알아듣겠어요. R스타인지 R더블스타인지 무슨 뭐 R스타가 똑똑하신 분이 왜 그러십니까? 실물 쪽에 통하는 중립금리 실질금리고 뭐 R더블스타 뭐 그래요.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걸 갖다가 뭐 수학 공식도 쓰고 해서 뭐 설명하시는데 다 모르겠고 미국의 연방기금 금리가 지금 5에서 5.25라는데 네. 미국의 2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금 어제 종가가 4.68, 5%에서도 한참 못 미치는 나는 이 현실을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솔직히. 10년물은 3.7인데요? 그것도 더 이해 못 하겠어요. 이런 상황 하에서 네. 그리고 22의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대비 아직도 기준금리는 많이 낮아요.
22는 아직도 6% 7%대 아닙니까? 인플레이션이. 근데 이제 겨우 4% 왔는데 이것 갖고도 그러면은 인플레 잡으려면 금리 올려야 된다 하는 우리 채권 전문가분들의 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해 안 되니까 이해시키려 하지 마시고 나 이해하기 싫고 그냥 묻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유로가 어제 22 금리 올렸다고 모처럼 유로가 확 1%나 뛰어버렸어요. 네. 환율이 1% 뛰는 데는 잘 없는데 네. 이거 지속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니다. 즉 유로 강 달러 약세가 이어진다? 저는 아니다. 아니다. 저는 그리고 4월 달에 이미 뷰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유로 강세는 끝났다. 유로 강세는 끝났다. 예. 그 전에 사실 달러 약세가 아니라 유로 강세라고 보는 게 더 맞거든요.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근데 저는 유럽의 경기 여건이나 통화 정책 긴축에 대한 압박은 좀 부담 덜었지만 통화 정책에 대한 전환이라든지 완화에 대한 기대치만 놓고 보면 미국이 유럽보다 또 앞서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경기가 아주 심각하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통화 정책이 앞서가는 분위기 그리고 글로벌 통화 정책의 주도권은 그래도 아직도 미국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에서의 하반기에 남아 있는 달러 약세 부분이 저희는 있다. 저희는 하우스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달러 약세와 이 원달러를 조금 이제 원래는 같이 가는데 저는 좀 요즘은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로 달러 약세가 아니라 유로 강세라고 얘기하고 달러 강세가 아니라 유로 약세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는 그냥 같은 얘기로 그냥 원달러도 같이 하면 되거든요. 근데 네. 저는 원달러는 전망은 워낙 강세 쪽으로 앞으로 계속 연말까지 보고 있고. 앞으로? 네, 앞으로. 동의하세요? 원달러 환율은 저희는 그래서 달러 약세 부분까지 더 녹여서 저희도 4분기에는 지금보다도 레벨이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앞으로 원달러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래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이러다가 저기 저 해넘기 기전에 1,300원 위로 끝나면은 한 진짜 그럼 제가 여기 와서 벌 받겠습니다. 손 들고. 저 소래포구 상인들처럼 석고대제 해야 되는 알겠습니다. 저희 뭐 자주 합니다. 오케이. 몇 페이지? 20페이지의 그림 보시면은 20페이지? 반도체 경기하고 환율이 같이 갑니다. 네? 뭐하고 같이 가요? 20페이지의 회색이 반도체 경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네. 초과 성과 반도체 경기라고 보면 되겠고 네. 그거하고 우리나라 수출 성장률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게 네? 환율이에요. 환율. 환율이죠. 네, 녹색이. 녹색은 수출 성장률이고 녹색이 환율이죠. 확률입니다. 헤드라인으로 보시면 되는 죄송합니다. 거죠. 환율. 네, 지금 보시면은 얘가 근데 반도체가 3개월 선행해 환율에. 네. 이거 제가 빨리 가서 바꿔야 되겠는데. 그래프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발견했으니까 됐죠. 네네네. 괜찮습니다. 예.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 반도체 지수가 지금 터닝을 했어요. 반도체 지수는. 필라델 돌았네요. 네, 돌았어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 지수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당연히 원화는 더 안 약해지고 강해지는 방향으로 강해지는 쪽으로 가게 되고 간다. 그게 이미 삼성전자가 3, 4개월 전부터 오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계속 선반영한 거죠. 그 최근에 웃겼던 게 반도체 업황 제일 안 좋았을 때 4월, 5월 초까지는 달러 약세 국면에서도 원화가 더 약해가지고 난리였고 최근에 달러가 좀 지지되는 방향들이 나왔을 때 원화가 또 유독 위안화도 약한다. 제가 그래서 분리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뭐 지금 그래서 원화 자체의 이제 반도체 업황에 따르는 기대치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들 유입도 굉장히 강했고 그런 쪽에서 환율이 좀 분리된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줄기로는 저는 미국의 통화 정책이 결국 달러 설명력이 제일 높고 그 백그라운드가 또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4분기에 유럽이 아까 통화 정책에 대한 뭐 부담이나 이런 거 그래서 유럽이 2번 더 올리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반신반의하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의 통화정책 기대가 완화에 대한 그러니까 실제로 할지 안 할지는 또 가봐야 되지만 진짜 링 위에 올라가야 되지만 기대만 가지고도 저희는 하반기에 달러가 좀 더 약해질 룸이 있다고 봐서 원달러 환율은 저희는 좀 더 강해질 수 있다. 오케이. 예. 금년 2월에 네. 금년 2월 2일 날 장중 저점이 1216원 40전이요. 맞아요. 그러다 쭉 올라와서 우리가 1340원대에서 쌍봉 치고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1216원 저 레벨 조만간에 본다. 연말에 가본다. 연말에 본다. 저희는 125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1250원 정도. 네. 그걸 조금 좀 내려. 1250원 그러니까 저희는 무조건 저는 이제 정파니까 정파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지 극단적으로 않고요. 뭐 자극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하반기 금리 인하한다니까요, 미국이.
저희 지금 1210년 가죠. 이렇게 뜨겁게 말씀하신 사이에 또 일부 마무리할 자, 시간이 잠깐, 돼서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아니, 예, 그래서 저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소장님께 아니, 양보하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하고 네, 쓰기 하십시오, 좀 물어봐요. 하십시오. 아, 지금 나셔도 두 돼요. 사람이 할 시간은 없어서. 자, 네네. 그러면은 두 분 다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요? 두 분 다 네, 네. 우리 원화가 조금 더 강세 환율 떨어진다 했어요. 근데 달러엔 환율은 오늘 BOJ도 뭐 보니까 뭐 우리 그냥 네. 못 먹어도 고 했어. 네. 그래 141엔 금방이요. 네. 지금 엔원 환율이 100엔당 902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900원이라 보시면 돼. 네. 자 이거 900원 밑으로 더 추락한다. 엔원이 즉 그러니까- 엔이 엄청 싸진다. 간다. 간다. 저희도 방향성은 그쪽. 방향성 간다. 가면 어디 정도까지 간다? 950 이하. 아, 850 이하. 850 이하. 850 이하. 저희는 중도니까 중도에 조금 문제니까 한 800, 한 80원 이 정도 봐요. 정파는 정파다. 네. 그게 최근에 봤던 두 번 막혔던 맞아요. 저점이거든. 네. 850까지. 저는 기시다 총리의 do nothing. 아무것도 안 하는 기시다. 믿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